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반갑습니다. 해커스 만행장입니다. 자, 오늘 23년 지방직 구급시험 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라이브로 우리가 이런 5과목과 함께 총평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행작이라는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좀 집중해서 해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23년도 이 지방직 구급에 대해서, 특히 행작에 대해서 난이도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난이도에서 본다면 난이도는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급, 한 중상 정도에 걸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입니다. 사실 난이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가직과 비교한다면 난이도가 약간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만, 이건 시험 자체 난이도보다 체감 난이도라는 것이 있어서, 체감 난이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난이도입니다. 그 체감 난이도에서는 이 행작이 그렇게 뭐 만만하거나 완전 꿀이었다, 쉬웠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한 중간 정도였는데, 자, 그러나 문항 자체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여러분을 합격과 불합격을 변별할 수 있는, 즉 행작을 공부한 사람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문항들을 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경향의 문제들도 들어오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 20문제 중에서 만행작에서 이미 19문제가 그대로 적중하고 있다는 점 알겠죠? 그리고 특히 해커스에서 시험 직전에 이것만 꼭 알고 하자라고 해서 특강을 2회에 걸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문제 정말 특강 보신 여러분만 맞추셔야 됩니다 라는 멘트까지 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 바로 블랙스버그 선언이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적중했었고, 또 특강에서 나왔던 라이트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강의를 보신 분이라면 맞출 수 있겠죠. 자,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행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실 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것도 궁금할 것이고, 지금 내가 온 것이 해온 행작 시험을 친 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궁금해 하실 텐데, 확실한 건 이제 진행 방향이 점차 전공 과목의 성격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수업 시간에 제가 과거 공부하는 형태였던 행작, 뭐 단순 두 문자 외우고 그냥 기출 풀고 대충 넘기고 이런 형태 제발 하지 말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방식을 고집하시는 분은 이번 시험도 분명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롭게 전략적으로 전공 과목에 맞는 행작 공부를 제대로 제 가이드대로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시험이었을 거라고 평가됩니다. 분포, 문항적 분포로 봤을 때 지방 행정이라는 영역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죠. 통제 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분포상에는 어느 정도 이제 출제위원들이 비율을 좀 지켜가고 있다라는 점이고, 가장 시사적인 것과 관련돼서 나올까, 혹은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나올까라는 것들도 마지막 정리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출제위원이 건들지 않죠. 그래서 제가 뭐 공기업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이걸 알려서 특강 때 알려드리면서 이 정도까지는 그냥 참고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였지, 이게 꼭 나옵니다라고 하진 않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행작에서 좀 봐야 될 것과 그 경중을 좀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행작학이 앞으로 더욱더 학문화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결국 여러분이 보시고 주목하고 계셔야 될 것은 이 행작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전공적 성격과 이제 제대로 된 실력에 의한 시험적 접근을 많이 할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 치느라 수고하셨지만 전체적인 20문제를 스피드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24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과연 행작 때문에 합격하기 위한 방법 무엇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구체적인 해설들은 전부 워드 타이핑을 토대로 해서 네이버 카페 만행작 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까 또 다운받아 보시고, 해커스에도 올려뒀으니까 다운받아서 참고하십시오. 자, 참고하시면서 자, 체크형을 토대로 해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계급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급제는 결국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개념을 원칙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문항을 묻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단순히 표로만 비교해 가지고 그냥 표만 외우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좀 지양돼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문제는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죠.
행작이라는 범위 내에서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문제는 중요하고 어떤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하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좀 무난했습니다 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흔히 기본 이론 강의와 그리고 기출풀이와 그리고 정리와 이러한 기본적 커리를 어느 정도 소화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라는 게 완강까지 소화하신 분이라면 맞출 수 있는 정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 강의도 안 보고 예를 들어 뭐 기출 한 번도 풀지 않고 그냥 요약만 살짝 보고 와서 이거 왜 어렵지? 이렇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맞겠죠. 그래서 수험으로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본과 기출과 커리 전체를 소화했다는 가정하에 난이도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난한 문제인데 1번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지를 분류한다. 직무가 뭡니까? 일이죠. 일. 그래서 계급자와 직위불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계급자면 계급제 뭘 떠올라오죠? 사람. 직위불제 일입니다. 일이 바로 직무죠. 그래서 직무와 일, 결국 직무를 속성을 중심으로 공지를 분류하는 체제는 바로 직위분류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이번에 폐쇄형 충원 방식을 취한다. 그렇죠. 계급제는 기본적으로 폐쇄형 충원 방식은 하위직을 충원을 전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직무에서 순환보직을 토대로 해서 훈련하고 직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뭐와 연결되느냐? 바로 직업 공무원제와 직결될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서 매우 탄력적 인사와 행정을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특강에서도 아주 강조했죠. 결국 나와 있는 기출 지문들이 우리 교재 기본서와 그리고 또또북과 그리고 요약서 그리고 기출에서 사용했던 핵심 요약서에서 사용했던 내용들과 거의 지문적 일치도가 굉장히 높죠. 이유는 행작의 내용을 엄청나게 창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완전 여러분이 못 본 문제로서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 기본적인 최소한 15문제 정도는 충분히 커리 속에서 만행작의 기본 강의 그리고 기출풀이 그리고 그 다음 심화 커리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번처럼 한 4문제, 3문제 정도는 영역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시험 같은 경우에 당락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작을 잡다하게 제발 너무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시고 해야 될 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시간 범위 내에 1번 같은 경우는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는 거겠죠.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를 가봅니다. 2번 문제. 자, 민츠버그 조직 유형 분류에서 예전처럼 뭐 왈도 분류라든가 에치오니 분류라든가 그런 거 없고 이 민츠버그는 꼭 기억하세요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이 부담 없도록 간단하게 그냥 형태만 냈습니다. 원래는 이 문제의 기본적인 그 각각의 모형적인 특징들, 그래서 이 민츠버그가 분류하는 것은 전략적 부분과 중간관리 부분과 지원 부분과 기술적 부분과 핵심 운영,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5가지 모형을 분류했었죠. 그래서 이 2번은 우리가 오늘 쳤던 20문제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정말 아주 고리타분한 행작 스타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지양됩니다. 나왔으니까 참고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민츠버그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홀로크라스라는 개념인데, 이 홀로크라스를 처음 본다 하더라도 이 말 자체가, 이건 언어적으로도 보더라도 뭐다? 조직 전체를 그러니까 통정부라는 개념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가 클래스, 관료제 개념. 그래서 관료제의 결정권을 상위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다가 골고루 전체적으로 의사결정권을 분포해버리는 조직을 홀로크라시라 불러주게 됩니다. 이 홀로크라시라는 바로 민츠버그가 사용했던 분류의 기준, 그래서 핵심 업무, 그리고 중간관리자, 그리고 전략적 관리, 운영 부분, 그리고 기술적, 지원적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 기회적, 그리고 에도크라시, 단순구조, 에도크라시, 사업부재,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적 조직까지.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죠. 결정 모형입니다. 결정 모형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모형인데, 혼합 주사 모형, 혼합 스캔하는 거죠. 혼합 탐사라고도 하고 혼합 주사라고도 하고, 모형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미사일 사건을 계기로, 이 유명한 바로 이 쿠바 미사일 사건, 또북이 그림으로도 그려드렸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었던 게 뭐였죠? 앨리슨 모형.
앨리슨 모형 세 가지 모형 1, 2, 3를 만들었었죠. 혼합주사 모형은 바로 에치오니가 바로 뭐다? 합리 모형과 그렇죠. 점증 모형의 믹스 이런 개념에서 혼합주사, 혼합 스캔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형에 대한 기본적 정의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설명하는 예시로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그렇죠. 우리 교재에도 딱 요 사례와 그리고 방공포, 알랑에 의한 바로 이러한 방공포 시스템 같은 것들을 예를 들었었는데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수업 시간에도 아주 강조했던 바로 대표적 사례죠. 그래서 이것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이건 결정이 아니라 자동적인 적응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결정이냐라는 소수의 비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될 거고, 3번에 쓰레기통 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표준 운영 절차의 활용을 설명한다. 자, 이런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 그리고 표준 운영 절차 SOP를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타나고 있죠? 회사 모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바로 뭡니까? 문제와 참여자와 해결책들이 우연성에 의한 결합을 나타낸 것을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회사 모형은 만족 모형의 집단 수준의 결정 모형으로서 이 지문 자체도 명칭을 제시했지만 특성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자, 틀렸고, 4번의 합리 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만족 모형은 대전제가 완전 정보입니다. 완벽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러한 곳에서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효용의 이익의 극대화 값을, 경제적 가능성을 추구하는 모형이 바로 만족 모형이죠. 하지만 이러한 만족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제한된 합리성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이먼과 마치가 제시하고 있는 만족 모형 그 자체죠. 그래서 이 만족 모형은 요 만족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해서 어떠하다? 무작위적이고 순차적 탐색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해설이니까 그냥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장성과 내용들에 대한 정렬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적인 부분과 정렬들은 또 자료로서 전부 다 카페와 해커스 강좌 옆에 올려서 첨부해뒀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행사 공부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강의를 보십시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가보죠. 이론 발달. 이런 이론 발달의 연도순을 묻는데 이러한 연도순을 묻는 문제들은 단순 암기보다는 흐름상의 논리로 보시면은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이걸 굳이 두 문자로 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간적 구분에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주고 있는 거지 애매하게, 예를 들어 비교행정론과 체제론을 언제 어떤 이론이 먼저 발달했습니까? 이렇게는 묻지 않습니다. 출제원도 상식이겠죠. 알겠죠? 출제도 어느 정도 합리적입니다. 무조건 떨어뜨리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행정이론의 발달 순서로 본다면 이 과학적 관리론이 바로 행정관리론의 초기 이론, 바로 대표적으로 1910년대부터 나타났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중요시하는 이념은 기계적 능률을 중시했죠. 이런 과학적 관리를 토대로 해서 인간관계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메이오의 호순 실험을 토대로 한 인간관계론이 나오고, 이 인간관계론 다음에 행작의 아주 큰 획을 긋는 행작의 전후를 구별할 만큼 아주 강조되는 이론이 행태론이었죠. 허버트 사이먼의 행태론. 자, 행태론이 나타나고 이 행태론 이후에 이제 행작 이론들이 다양하게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본다면 이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후기 행태주의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바로 신행정학이었습니다. 신행작. 신행작은 또 내용적 컨텐츠 면에서 본다면 현상학과 거의 유사하게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신행작 이후에 이제 정부 실패적 관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대표적 이론이 공공선택론, 그리고 뭐였다? 그렇죠. NPM으로 대표해드는 신공공관리론 같은 것들이 전부 정부 실패 이후에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의 바람 하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론들입니다. 이런 NPM을 비판하면서 이제 거버넌스가 나타나고 거버넌스 이후에 바로 MPS라든가 오늘날 공공선택 이론, 공공 가치 창조 이론 이번 시험에 들어왔습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비판적 이론들이 다수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전체적 흐름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텔레과 학습 관리를 맨 먼저 올 것이고, 그 다음 순서상으로 나열된 것 중에서는 행태론이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행정론, 그리고 학자까지. 이런 대표 학자는 알아둬야 될 사람이죠. 설마 이런 대표 학자를 처음 봤다 이러면 행정 공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를 다 외우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 딱 제시하는 10명의 학자만 딱 기억하세요라고 했죠. 충분히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리 없이. 자, 오스본 게블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 재창조론의 신공공관리론까지 순서상으로 본다면 나아가 맨 뒤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엘리트론과 다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두 이론은 흐름 전개에서 항상 함께 비교하면서 정렬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전체로 본다면 엘리트론은 엘리트의 독점과 소수의 권력과 폐쇄성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비해서 엘리트가 분산화되고 기회가 견도하고 그 속에서 경쟁과 갈등의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 다원론이었죠. 그래서 결국 70년대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는 도대체 엘리트의 사회냐 다원론의 사회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정치학에서 굉장히 크게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론이 우리 엘리트의 주장이 맞다, 엘리트론의 사회가 맞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헌터와 밀즈가 지위접근법과 명성접근법으로 이렇게 해서 실증 연구를 하죠. 이런 고전적 다원론의 계열을 이어받아서 실증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바로 로버트 달입니다. 로버트 달, UAVC를 대상으로 한 달의 다원론. 이 달의 다원론을 직접 비판하면서 이 엘리트론 계열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무의사결정론이 되는 거죠. 이런 무의사결정론을 다시 직접적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원론 계열을 이어받는 것이 신다원론이 되는 이 흐름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서 하나하나의 이론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5번 문제를 보면 고전적 엘리트론에서는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싸가지 없는 엘리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엘리트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무책임해서? 아니요. 공익에 그렇죠. 공익에 바로 실체설적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걸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런 문장을 국어로 읽으면 진짜 싸가지 없어 보이죠. 뭐야 책임도 안 지는 엘리트 이런 나쁜 그렇게 감정적으로 잘못된 국어로 행장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밀즈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헌터와 밀즈가 바꿨습니다. 밀즈의 지위접근법과 헌터의 명성접근법. 이 명성접근법 애틀랜타시를 대상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바로 오피니언 리더들 한 50명 정도 되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소도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실증 연구를 했던 결론이죠. 이 헌터와 밀즈가 사실 엘리트론에서 둘을 엄청 강조하거나 어마어마한 위치를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번 서울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번 지방직 문제도 그렇고 이 밀즈와 헌터를 자꾸 크로스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바꾸는 것으로 종종 엘리트론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즈 됐고 틀렸고, 자, 달은 바로 이 로버트 달은 정치학의 거의 아주 테두로서 꼭 알고 계셔야 될 인물이죠.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개방적이고 분산적이고 경쟁화될 수 있다. 그리고 엘리트의 순환을 막 전제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한 다원주의, 이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가 이걸 전제로 주기 때문에 국가 역할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소극적이고 중립적이고 풍향계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소극적 국가를 갖고 있는 거죠. 자, 4번의 바라바라츠 바로 이 두 이론 계열이니까 묻고 있겠죠. 자, 바라바라츠 이걸 우리가 신엘리트론이라고 불러줍니다. 무의사결정의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요 의제 설정과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 이후에 평가 과정까지. 그래서 무의사결정론은 넓게 본다면 모든 작용에 정책 과정에 다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넓게도 정의를 한번 내렸던 내용입니다. 거기 그대로 쏙 들어갔군요. 4번 질문 만행자를 듣고 찍진 않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밀즈 헌터를 믹스했던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아직 뭐 5번까지는 무난한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 과정. 그래서 생각을 자꾸 T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과정에서 기본 이론과 기출과 정리와 심화 정리까지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죠.
물론 이제 또 행작이라는 것이 9급이냐 7급이냐 그리고 시험의 목적이 예를 들어 군무원이냐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조금 경향을 달리합니다만 가장 기준은 뭐가 됐든 지금은 7급 9급을 통합해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기준을 해서 행작의 시험 문제와 난이도들이 구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 요번까지 봤을 때의 한 중급 정도의 무난한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20문제로 해서 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 문제 중에서 난이도를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별하는 차별화되는 문제와 일반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비율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만 나왔다 해서 와 행작 이번에 너무 쉬웠다 이렇게 거만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묻고 있는 방향을 보세요. 지문의 길이라든가 묻고 있는 내용 자체가 예전처럼 그냥 단순 단답형의 그냥 두 문자 따서 외우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2번 문제 같은 민츠버그의 모형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두 문자를 따서 알든 모르든 뭐 그냥 외워버리면 끝나는 문제죠. 그러나 2번을 제한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내용적 범위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향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24년에 시험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만 행작이 방향과 흐름, 전공 과목의 특성이라는 점을 잘 고려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필요하시면 뭐 상담 같은 것들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 해커스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6번 가볼까요? 자, 예산 불성립 시에 따른 종유다. 그럼 불성립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 예산은 1회계 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1월 1일 0시까지 성립해야만 되는 거죠. 공포는 필요 없습니다. 올인 기존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편성하고 30일까지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걸 국가재정법적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이 1월 1일이 될 때까지 성립이 안 됐다 이겁니다. 성립. 그럴 때 쓸 수 있는 예산. 자, 그래서 1. 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운영한다. 그렇죠. 준하죠, 준. 그래서 이 준은 개념상으로 본다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하지 않던 것을 확장적으로 할 수는 없다. 작년에 하던 대로만 해라. 이게 준의 개념이죠. 요즘 준의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네, 준예산.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이 묶여있는 하나의 지문인데 번호를 달리해서 분리시켜 놓고 두고 있죠. 자, 그 다음 3번에 가예산은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 언제? 1공화국 때. 1공화국 때. 쉽죠? 1공화국 때 1개월분. 그래서 가예산은 지금은 준예산입니다. 준예산 제도를 쓰고 있지만 과거에는 가예산 제도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했었죠. 차이점은 준예산은 뭐 몇 개월간 해야 된다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예산은 1개월이라는 요런 시간 제한을 두고 있죠. 요 점에서 둘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준예산 제도입니다. 그런데 4번에 잠정예산을 또 제1시문으로 넣었습니다. 이 잠정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쓴 적도 없고 도입한 적도 없고 이 잠정예산은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 영미계 국가에서 잠정예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준예산과 가예산과 잠정예산의 차이점은 자, 가예산은 범위가 1개월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정하고 있고 준예산은 이런 기간적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준예산과 잠정예산은 뭐가 다르냐? 잠정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도 해도 되고 새로운 거 해도 됩니다. 하지만 준예산은 전년도에 준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이냐 사용 범위냐에서 이렇게 세 제도가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린 잠정예산 제도 도입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잠정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가예산과 달리 국회 의결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예산은 아예 전년도에 준해서 쓰라라고 아예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로 정해져 있는데 가예산과 잠정예산은 1개월이든 혹은 수개월이든 간에 국회 의결은 거쳐야 됩니다. 불필요가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의 상호 비교 기본서와 또보기에도 당연히 넣어뒀고 이건 제도적으로 딱 비교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문제죠. 네, 자, 정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기부여이론을 가보죠. 동기부여이론은 만행작 또 총정리할 때도 이건 반드시 들어옵니다 라고 이 영역 강조했죠. 그리고 싹 들어왔죠. 할 것을 해두고 시험에서 딱 맞추는. 좋죠. 네.
자, 동기부여 이론을 크게 본다면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는데 이번 문제는 출제원이 이 내용과 학자의 이론들을 믹스해서 골라보세요. 즉 개념을 연결해서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찾아보세요. 이런 형태로 냈습니다. 좀 더 심화적인 지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로크의 목표 설정은 이 로크는 목표 자체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고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의 난이도 어려우냐 쉬우냐 그리고 목표의 구체성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그래서 난이도가 높고 구체성이 높을수록 동기부여가 된다. 이러한 결론. 로크 이론 이 목표에 따른 특성과 결론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1번처럼. 자, 목표 두 번째.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설은 욕구의 좌절과 퇴행. 매슬로우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생리적 욕구, 안전, 사회적, 그리고 존경, 자신의 이 5단계가 가장 아주 중요한 과정이 만족 진행 가설이다 라고 했었죠.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요 만족 진행 가설 이것만 알면 매슬로우 이론 끝납니다 라고 했었죠. 기준은 만족입니다. 완벽한 채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충족, 그리고 진행입니다. 백 안 합니다. 중첩 없습니다. 그런데 좌절퇴 아니죠. 요건 어디? 요건 알더퍼의 일환이죠. 알더퍼. 바로 여기 알더퍼가 들어와 4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가설이지 입증된 게 아니라고 했었죠. 이건 그냥 매슬로우의 말 그대로 가설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매슬로우 이론은 틀렸죠. 요 매슬로우의 5단계를 그대로 3단계로 줄인 게 바로 알더퍼의 ERG. 존재, 관계, 성장, ERG라고 불려지는 요 세 가지 이론이 바로 알더퍼 이론이죠. 자, 한금이 해봐. 4번 바로 들어가보죠. 알더퍼는 ERG 이론에서 위생요인, 잘 나가다 갑자기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누구 거죠? 허츠버그. 자, 그래서 동기요인에서 동기부여 이론에서 매슬로우를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허츠버그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행명과 올데멜 이 세 명은 꼭 알아둬야 될 내용 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또 특강에서도 강조했었죠. 그대로 딱 들어와 있었죠. 그들 가지고 지금 지문을 믹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이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은 충족되었다더라도, 특히 위생요인이 충족되었다더라도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왜? 둘은 별개다라고 했죠. 별개다. 그래서 동기요인이 줄어든다고 해서 위생요인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즉 만족이 감소한다고 해서 불만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불만이 감소한다고 해서 만족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둘은 별개다. 아주 특강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알더퍼가 아니라 바로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요인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위생 요인과 보다는 동기요인에 해당하는 뭐 직무 자체, 성과, 업적 이러한 것 요인까지도 외워두라고 하죠. 이런 건 세부적으로 가서 갖고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행명 월드엠이 이야기하고 있는 직무 특성 이론. 이 직무 특성 이론에서는 뭘 사용합니까? MPS 지수를 사용하고 있죠. MPS 지수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그 직무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직책이 갖고 있는 활류, 특히 이 MPS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활류와 직무의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보다는 바로 이 활류와 저열성이 각각 MPS 지수의 3분의 1이나 1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두 유형으로 바로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활류와 피드백을 지향하는 성과 지향적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분류로 구별해 볼 수 있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행맥 월드엠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내용에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이위성 수완성 기대가 이게 뭡니까? VI, 브룸의 VI 이론이죠. 그래서 너무 지문을, 물론 여러분 잘 맞추라고 했겠죠. 너무 질문을 어이없게 뭐 들어본 듯한 내용을 막 끼워 넣었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절해서 그래도 1년간 충분히 공부하신 여러분을 좀 어느 정도 실력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푸는 과정에서는 무난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형태들도 사실은 행사 기출 문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내용과 서술을 쭉 끼워넣어서 쫙 나열하면서 어디가 들렸을까요? 이렇게 제시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크게 함정에 빠질 요소는 없습니다. 로크 정도는 반드시 수업에도 강조했었고 특강에서도 강조했었고 봐둬야 될 내용이었죠. 그 다음, 자, 8번 품목별 예산제도를 가보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미국 예산 이론 전개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LIBS를 거쳐서,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거쳐서, 그리고 계획 예산 제도로, 그리고 연기준 예산 제도로, 요 흐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컨셉이 뭐라고 했죠? 만행작적 실천 개념이라고 알려드렸던 것은, LIBS는 통제입니다. 누가? 의회가 누구를?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통제지향적 예산. 그리고 PBS는 관리지향적, 관리적 예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단위원가와 업무량의 개념으로 수량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PPBS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연동하기 위한, 그래서 거시적이고 직권적인 것이 바로 이 기획, 계획 중심의 PPBS가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런 정부 팽창의 논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팽창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제로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랭킹화,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서 적용해가는 것이 제로 베이스 예산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MPBS처럼 신성과주의 예산 제도도 있죠. 분권과 책임과, 그리고 그에 따른 재량을 강조하는 예산 제도들입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날이죠, 사실은. 자, 그 중에 LIBS를 물었죠.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 자, 왜 부정부패를 막느냐? 이 통제가 합법성 위주의, 함부로 돈 빼돌리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품목을 딱 정해서 요건 인건비, 요건 물품비 딱 정해버리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고, 이 배경이 1920년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미국의 태프트 위원회, 재력과 능률을 위한 위원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관리론의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시대에 탄생한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을 지향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어떤 능률? 기계적 능률을 지향합니다. 기계적 능률, 합법성 위의 통제, 능률 지향적인 통제 중심적 제도가 라인 아이템, 버je팅 시스템, 품목별 예산 제도입니다. 자, 됐고,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 사업 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이 유리하다. 자, 이 질문은 일단 이런 부분에 가장, 이 LIBS가 전체 제도 중에 가장 작게 품목이라는 가장 세부적인 아이템 단위에서 분류하기 때문에 총체적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계획과 우선순위, 특히 이 랭킹은 어디서 들어온다고 했죠? 제로 베이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알아볼 만한 단어들 그냥 나열한 거지, 이 2번은 행작적으로 비문입니다. 행작적으로 맞는 지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국어처럼 보지 마시고 행작을 행작답게 전공 시선에 맞는 행작적 용어와 행정적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꾸 국어로서 그냥 현자에서 자꾸 그 문장의 단어만 보려고 하시면 이런 말이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적 예산 제도다. 땡큐죠. 그 통제를 위해서 1번처럼 부정부패를 막고 합법성 위주의 통제도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하게 됩니다.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죠.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없고 그냥 투입 중심적 예산이다 보니까, 투입 중심이라고 하면 투입을 한다가 아니라 투입에서 1차적으로 합법성의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성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PBS,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LIBS의 바로 이 4번 같은 특징입니다. 비판점이면서 PBS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도들이 앞 이론을 비판하면서 다음 이론으로 넘어서 정렬하게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보죠. 블랙스버그 선언. 이 문제는 기뻐하셔야죠. 해커스 만행작 지방직 대비 또 특강에서 제가 이 블랙스버그 꼭 나올 거니까 이건 정말 알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줬죠. 네, 블랙스버그 매니페스토 반갑게 맞추셔야 됩니다.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나온다면 맞추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런 블랙스버그 선언을 강조했던 이유가 결국은 바로 행정학교에서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이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의 결과죠. 이걸 제가 뭐 어느 날 꿈에서 이거 나올 거니까 여러분 맞추세요, 이거 아닙니다. 연구한 결과입니다. 네, 이 블랙스버그이 들어올 때가 됐고, 이 블랙스버그이 찾아온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있는 정부적인 어떤 관료제적 특성을, 특히 관료제적 특성에 의한 형식적인 이런 운영을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관료제 비판론인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70년대를 넘어가면서
아니 그럼 도대체 관료제와 공무원들은 그렇게 요구도 먹고 비판받고 개혁의 대상으로서 무조건 공격만 당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행정이 나름 좋은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더라 라고 해서 행정 재정립을 하는 거죠. 이 재정립을 하게 되는 실질적 계기가 바로 블랙스버그 매니페스토 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블랙스버그 선언을 토대로 해서 미너르버그가 아닙니다. 이 블랙스버그 선언을 토대로 해서 행정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그럼 뭘 보느냐? 이 비판의 가장 선두에 섰던 대표적인 이론들이 뭐냐면 주로 경제학 접근에서 행정의 비효율, 낭비, 뭐 무능력 이런 걸 비판했던 이론들, 흔히 공공선택론이라든가 이런 결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론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결국 행정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행정을 도대체 경영적 관점에서 효율을 위해서 낭비를 줄이고 이것만을 강조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리를 쓴 거죠. 그래서 공익이라든가 이런 가치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논리들을 강조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러한 가치와 이 규범이라고 불러주는데 규범 계열을 계승했던 계기는 바로 중간에 있던 신행적 학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와일드적 사고의 이걸 계승해서 규범적 가치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나타난 게 블랙스버그 선언. 이 이후에 사실 NPM이 들어오고 그 NPM을 또 비판하면서 오늘날 바로 공익적 가치, 그래서 공공서비스 동기론이라든가 그 외에 가치 창출론이라든가 물론 그 가치 창출에 대해서도 또 비판 이론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면서 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이론은 시험에 내도 되는 거였고 아주 강조했었고 또 특강에서도 강조했었고 기본서에도 강조했었고 모든 분야 강조했는데 드디어 딱 나왔죠. 반갑게 웃으면서 나왔군.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고 만행적 특허를 안 들은 사람이 방어할 때 여러분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가보죠.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 이 정당성이 뭐냐면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뭘까? 공익입니다. 공익. 가치와 정당성을 치면 사회, 정치사회적 상황을 비판했었다. 특히 정치인들이 공무원 뭐 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게으르냐 이렇게 해서 계속 공무원을 희생양처럼 비판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정치가 함부로 행정에 개입해서 이렇게 너무 비판적 시선으로 나를 세우지 마라. 나름의 가치를 인정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 재정립운동과 직업공무원제를 어느 정도 옹호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안 맞다고 해서 저 공무원은 나쁜 공무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공무원은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개입을 좀 최소화하신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정 재정립운동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 재발견해야 한다. 재발견 바로 정부의 재정립, 뭐 재발견 이건 논문에 있는 표현, 국어적 표현 그대로 이 국어로 번역해놓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죠. 물론 이 세 가지 사항은 우리 만행자 기본서에도 내용으로 딱 똑같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블랙스버그 선언은 진행자 태동이 뭐죠? 시작, 스타트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았다고. 와일드 계열의 규범주의 이론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행정학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항도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시험에서 시점을 살짝 비틀었죠. 네.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당황스러운 분이 계셨을 텐데 그러나 누차 말하지만 잡다한 거 다 하지 마시고 제발 하라는 것만 강해서 강조하는 것만 보셔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난이도 조절용으로 들어온 문제도 만행에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추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강의 힘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네, 이 문제 보는 순간 저도 기뻤습니다. 자 됐고 10번 가보죠. 10번 지금 파이널 총정리 지방직 대비 해커스에서 했던 또 총정리 특강에서 거의 뭐 15문제 이상이 기본 내용으로 딱딱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예외적 문제까지 앞에 블랙스버그 선언까지 들어오고 있죠. 이게 바로 행정의 실질적인 공부의 방향과 힘들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정부 예산의 종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예산의 종류 힘들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과 재무행정이 용어에서는 좀 낯설지만 기본 강의를 토대로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고 이해해 두셨다면 문제에서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이 나오죠. 기금. 자, 기금은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기금은 어떠하다? 그렇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는 다 법률에 근거를 하지만 그러나 기금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기금은 탄력적, 신축 이거 아주 핵심이니까요. 꼭꼭 기억하세요라고 했는데 표현을 딱 들어오고 있죠. 두 번째 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중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그렇죠. 이런 목적적 사업에 특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특정한 세입으로 특별한 세출을 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로서 딱 특별회계가 찍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예산 편성에서 국회 예산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 아니요. 특별회계 기금은 전부 다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법률입니다. 왜 안 받습니까? 받도록 해놨죠. 완전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쓰세요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네. 자, 기금은 통일성의 원칙, 통일성뿐만 아니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기도 합니다. 기금이. 그럼 특별회계는, 그래서 특별회계나 기금 둘 다 통일성과 단일성 둘 다 예외 동시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예산의 종류 충분히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고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가보죠. 11번 문제입니다. 자, 지방직 문제라고 해서 지방직 구급에 대한 문제라고 해서 지방행정 파트를 내기를 했는데 엄청 지방행정에서 나와야 할 만큼 들어오진 않고 그냥 개념적 요소를 묻고 있는 문제에서 끝났죠. 다행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 묻고자 하는 지문의 포인트와 찌르고자 하는 부분은 행작적 성격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지방직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꾸 난이도 가지고 어려웠다 쉬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작이 지금 어디로 갔고 앞으로 무엇으로 갈 것인지 이 전략적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자, 지방정부의 사무인데 그래서 지방정부 사무 왜 이 문제를 보냐면 지방직 시험이니까 지방자치론 수준의 7급 지방자치론, 물론 제가 7급 지방자치론을 해커스 별도로 딱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별도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된다라고 누차 안심을 시켜드렸죠. 문제 들어온 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기관임 사무에 처리해드는 비용은 경비는 기관임 사무입니다. 사무를 구분한다면 자치사무가 있고 단체 위임 사무가 있고 그리고 기관 위임 사무가 있죠. 기관임 사무. 그래서 제일 수험에서 주의할 것 이 녀석 기관임 사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 즉 고유 사무 단체임 사무는 함께 갈 수 있는데 기관임 사무는 바로 이걸 집행하는 장은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고 여기는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이 많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임 사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중앙과 지방이 공동부담? 아니 이건 위만 즉 국가와 상급단체의 일을 내가 해주는 건데 돈까지 내라고? 그럴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기관임 사무는 공동부담하는 것은 어디? 그렇죠. 단체임 사무가 반땅하는 거고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돈 다 내는 거고 위임 사무는 국가라든가 상급단체가 다 내는 거고 이렇게 딱 돈의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거죠. 단체임 사무고 두 번째 단체위임 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정부 그 자체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위임 사무입니다. 그 위임의 근거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다고 했죠. 법령 근거까지. 지방의회는 단체임 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는 바로 단체임 사무 자치사무까지 여기까지 되고 기관임 사무 안돼 요 경계 꼭꼭 강조했었는데 그대로 딱 들었죠. 이 조례 제정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적 포인트입니다. 또 들어왔죠. 네.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하고 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성 그러니까 위법일 경우에만 들어가는 사후적 통제에만 그칩니다. 하지만 이게 기관임 사무랑 비교한다면 기관임 사무는 어떻다고 했죠? 기관임 사무는 요건 사전 예방적 감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을 때 뭐 한다고? 해! 라는 직무이행 명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특강 때 이 직무이행 명령제도 잘 보세요 했는데 다행히 안 냈죠. 직무이행 명령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안 냈습니다. 여러분은 요거 사전 예방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답을 충분히 고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보죠. 대표 관료제입니다. 뭐 대표 관료제도 우리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하고 정리했던 내용적 범위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고 별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가볼까요? 우리나라는 양성 채용 목표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등의 다양한 균형 인사를 토대로 해서 대표 관료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 대표 관료제는 무슨 논리입니까? 어떤 논리죠? 사회 구성을 관료제에 비율적으로 이렇게 각 모든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각자의 세력들이 관료제 안에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거죠. 특히 이걸 토대로 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집단적 사고에 의해서 그 각각의 집단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킹슬레이의 대표 관료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 들어와 있는 사례들, 요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 롤스의 정의론과 연동해 가지고 꼭 알아두세요라고 했는데 사례 그대로 나왔죠. 두 번째,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가 아니고 이 실적주의를 비판하면서, 자, 이거죠. 역관제를 비판하면서 실적주의가 나타나고, 미국에서 실적주의적인 관점, 즉 형식적 평등의 논리라든가 약자에 대한 형평성의 훼손의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비판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바로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표적인 대표 관료제 같은 것들입니다. 그 외에 관리 융통성망 모형이라든가 QWL 모델이라든가 이런 모형들까지 소개시켜드렸죠.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꼭 봐두세요라고 또 특가에서 또 정리했었는데 그대로 돌아 있습니다. 지금 자, 실적주의가 아니라고 했죠. 집단주의. 할당제를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이게 특강에서도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수직적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수평적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렬까지 해드렸죠. 지금 제가 수업 때 알려드렸던 용어라면 굉장히 난이도를 높이는 지문이 될 텐데 쉬운 지문으로 역차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에 사회화의 행태가 그대로 넘어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즉 재사회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것도 기본서와 또 특강에서 강조했던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제가 평소에 리딩 복습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만행자의 복습 방법이었죠. 그대로 보면 즐겁게 딱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13번 킹던입니다. 킹던의 흐름 모형, 주로 이제 의사결정 모형에서 많이 보고 또 이 모형은 정책 결정 모형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의사결정 모형을 염두로 많이 둔 게 킹던의 흐름창이죠. 자, 요 흐름의 모형인데 요 흐름의 모형도 강조하면서 세 가지 요소를 꼭 구별해서 외우라고 했는데 문제, 정치, 정책 그대로 들어야죠. 문제, 정치 이거 주의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요 흐름이 우연히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플러스 윈도우가 창문이 열린다. 정책 흐름 창문 윈도우 마치 여러분 컴퓨터의 윈도우처럼 창문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갔고 그리고 바로 스레이터 모형처럼 우연성에 의한 결합 요걸 강조할 수 있죠. 그런데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체계 정말 이 신념체계 그리고 갈로 안에 belief system 믿습니까 여러분? 믿긴 뭘 믿어? 믿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게 뭐였죠? 이해관계. 이거 제가 정책 사바티어에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설명에서 이 용어 반드시 기억하고 두세요라고 강조했었던 건데 또 특강 찾아보세요. 그대로 증거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험치기 2주일 전에 했던 겁니다. 딱 들어있죠. 이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 자체는 킹던 흐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지? 라고 할 만한 것으로 넣었지만 우린 기본 학습과 만행적 토대로 해서 딱 강조점을 알고 있었으면 이건 쉽죠. 이건 바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니까 네, 구별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의 행정가치입니다. 이념에서 바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이 1번 문장은 만행자 기본소 문장과 똑같습니다. 제가 정의 내려놓은 문장과 똑같습니다. 이게 합리성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수단적 측면과 인적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수업은 거기까지 심화적으로 내용을 정리했었는데 가볍게 개념을 딱 묻는 아주 익숙하게 묻고 있죠. 땡큐. 맞습니다.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다. 틀렸죠. 자, 능률이란 개념이 바로 뭐였습니까?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죠. 산출. 그래서 단순한 양적 개념이 끝납니다. 양적인. 그런데 요 능률의 진화 단계가 이제 목표 달성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로 효과성이 되겠죠. 효과성. 당연히 비용적 개념을 전제로 하고 이것은 플러스 뭐가 된다? 목표 달성도를 고려합니다. 목표 달성도. 그래서 목표 달성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양적이다, 질적이다
이 모형은 질적 모형이죠. 이제 능률과 효과가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모형이 바로 효율성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효율입니다. 효율. 그래서 목표 달성도에 대한 개념까지 통합한 효율. 이 효율을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불렀죠. 생산성, 효율, 생산성. 요게 바로 능률 계열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요 세 가지 개념을 함께 사용해서 낼 때는 같은 계열일 거고, 만약에 각자를 구별하라고 제시할 때만 구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어에서는 이동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효율은 목표 달성도다. 이 문장 효율이 목표 달성도다. 이건 맞습니다. 알겠죠? 어디에 틀렸냐? 효과성은 투입대비.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자체만을 이야기합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목표 달성을 빼고 투입 대비 산출은 그건 정확하게 능률. 그래서 이 2번 문장은 능률, 효과, 효율의 개념을 구별하세요를 전자라고 냈기 때문에 구별해줘야 되는 겁니다. 민주적 결과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개념적 것에서 틀렸죠. 세 번째,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의 기초에 전문가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된다. 이 자율적 책임은 책임에서 본다면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자율적 책임은 바로 이런 재량에 근거하기 때문에 바로 직업적 윤리, 이런 의식에 토대로 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강력한 처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 책임성을 어겼다고 해도. 4번,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조직 내부 의사결정, 바로 국민과의 관계 민주성을 이걸 뭐라 불렀죠? 참여공개 책임, 만인적 실전 개념을 토대로 해서 실전 개념 꼭 알아두라고 했죠. 실전 개념을 토대로 해서 간다면 이건 대외적 민주성. 관료조직 내부는 바로 뭐다? 내부적 민주성.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5번, 근무 성적 평정의 오류. 이것도 또 특강에서 있었죠. 해커스 또 특강 들으신 분들은 정말 이번 시험이 기쁘셨을 겁니다. 자, 근무 성적 평정의 오류입니다. 오류. 자, 근무 성적 평정은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정자가 피평정의 시선에서 나타나는 평가는 오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오류를 유화시키고 그걸 개념적으로 구별하세요라고 했는데, 1.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경우에 집중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잘 모른다? 자, 이 집중화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집중화의 경향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분포상의 오류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분포상에. 그래서 정규 분포 이상의 가운데로 쏠리는 거, 이거 바로 집중하고, 아주 점수를 그냥 막 줘버리는 게 관대화의 오류고, 점수를 아주 안 주는 것이 엄격화, 관대화, 집중화. 이 세 가지가 분포상의 오류라고 했죠. 자, 이건 왜? 꼭 이 이유만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하다? 그래, 잘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그냥 가운데 값으로 가자. 그래서 가운데로 더욱더 몰려버립니다. 정규분포 이상. 그래서 이 피평정자 잘 모르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맞습니다. 틀린 요소가 없습니다. 두 번째,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거죠.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뭐다? 불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도록 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총계적 오류, 총계적 오류와 체계적 오류는 반드시 구별하고 상동적 오차와 구별하라고 했죠. 자, 됐고, 연쇄 효과는 초기의 실적이나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오류다. 자, 시간적 오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최근의 실적, 최근 것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이건 근접 오류죠. 근접 효과 혹은 근접 오류. 첫인상 같은 게 바로 뭐였죠? 최초 효과. 그래서 근접 효과와 최초 효과, 이 두 개가 바로 뭐다? 시간적 오류죠. 연쇄 효과, 홀로 이펙트, 이건 뭐죠? 다른 평정 요소가 다음 평정 요소에 그냥 연상적으로 영향을 줘버리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홀로 이펙트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정의가 틀렸습니다. 자, 관대화의 경향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 배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 관대화 경향도 분포상의 오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강제 배분 맞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근접 효과, 제가 연예인 연말 대상 시상식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수업 때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말 그 또또 특강의 말로 2주 전에 했던 거라서 그 열흘 전에 했죠.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이 근접 효과, 이 바로 근접 효과, 이건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근접 효과로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접 효과 때문에 까먹으면 안 되고, 이건 정말 근접 효과로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3번 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강이 압축적이고 했지만 거기서 나올 것들만 쏙쏙쏙 골라 나와서 딱 해서 이렇게 입증되고 있죠. 행작은 할 것을 정확히 이해를 토대로 해서 정확히 해두시면 됩니다. 잡단 가면은 해결을 못합니다. 네, 그 정확함과 해야 될 거의 기준을 강의, 만행작 기본 강의와 강의를 토대로 딱 잡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이미 입증되고 있죠. 강의는 기본 강의 24년 강의 이미 완강이 되어 있고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들이 이미 이거 중요합니다 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방지에서 적중하고 있죠. 지금. 네, 앞서가는 행작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권. 자, 라이트의 정부 간의 관계 모형. 이 모형도 아주 강조했었죠. 이건 낯설할 모형이 절대 아닙니다. 지방행정에서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IGR이라고 불러지는 인터가버넌먼트 릴레이션십 모형에서 당연히 라이트 모형, 로즈는 안 보더라도 라이트는 꼭 보라 라고 했죠. 이 라이트 모형은 연방정부와 그리고 주정부와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에서 이들의 작용이 어떠냐, 그래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연방과 주의 관계가 지방정부 위에 바로 주가 있고 그 위에 연방이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그렇죠, 중포괄형에서 해당하는 위수직적 계층 구조를 갖고 있죠. 자, 대립적 구조는 연방과 이 그림 이렇게 그렇죠. 주 있고 지방은 주 아래 있는데 어디가 대등 대립이라고, 주와 스테이트와 연방 사이에서의 대등, 이걸 가지고 대등형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상호중첩형 같은 경우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주정부는 주정부대로, 연방은 연방대로 각자의 인사 재정적 기능들이 상호 중첩적이며 연계하며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협력하는 구조. 여기는 수직적 지시 명령 구조고, 이런 차이점들. 자, 1. 정부 간 권력 관계, 상호 관계, 기능적 상호 이전 관계를 기준으로 정부 간에 세 가지로 했다. 땡큐. 2번. 대등권위형 모형은 연방, 주,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아니죠. 요건 아예 틀렸죠. 어디 연방과 주고 주 아래 지방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는 겁니다. 요 아니다, 동등이 아니라 연방이 주 아래 지방이 있고 연방과 주가 대등하다. 이건 만행작 기본서 딱 펼쳐보시면 요 문장이 그대로 아니다, 동등 아니다 라고 딱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서 완전 적중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내포권위형, 내포권위형 같은 경우 연방과 주가 바로 수직적, 그래서 다른 말로 계층적, 위계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중첩권위형은 연방, 주,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이 중요합니다.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이에요. 독립하면서 협력합니다. 독립하면서 협력, 이게 바로 대표적인 중첩형이죠. 네, 자, 반가운 문제죠. 네, 17번 변혁적 리더십. 자,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변혁적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거래적 리더십과 차이를 나타내겠죠. 거래적 리더십. 자, 도전적 목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렇죠. 비전을 제시한다, 가치를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고,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다. 그래서 개별적 배려라고 하죠. 상황적 보상, 예외적 관리, 이런 건 아니죠. 이거 틀을 짜고 그 벗어난 것들만 대한 엄격한 통제적 관리입니다. 보상,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거래적.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그렇죠, 바로 이 창의적 사고를 혹은 지적 자극을 주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서술하면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 자극이라든가 개별적 배려,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내용적 의미입니다. 내용적 의미. 네, 바로 17번의 변혁적 리더십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탈관료적 관점에서 아주 강조했었죠. 자, 무의 이론. 요 이론이 가장 최신적 이론으로 지금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공공가치 창출론, 이런 것들은 바로 특강에서 한번 강조했었고, 해커스가 아닌 특강에서, 제가 해커스 오기 전에 특강에서 요 이론까지 최신 기본으로 봅니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거버넌스 이후에 뭐냐면, 이 신공공가치론이 나타나게 된 가치 창출이죠. 창출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공공서비스 동기론처럼 관료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료의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 관점의 시선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대표적 이론이 공공선택론이라든가, 특히 공공선택론의 그 다음 단계 진화인 MPM, 이런 이론들이 비판점은 공익적 가치를 무시했다. 그리고 관료의 동기를 너무 단순히 바라봤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 고유성과 그리고 관료의 어떤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행정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결국 행정에 있는 관료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나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과 새로운 관계에서 정치 행정적 요소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이런 공익관을 형성해야 된다는 게 이 논리들이죠. 이러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제가 설명한 이런 이론들이 전부 다 공익적 가치, 공적 가치에 대한 논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공적 가치에 대해서 지금 공공가치, 무의 공공 창출로만 나왔지만 이것 이외에 뭐 너츠 이론이나 기타 등등도 전부 다 이런 계열들을 경제학적 접근에 있는 이론들을 비판해서 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위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공공가치 창출론인데 무의 개념을 본다면 1.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다. 정당성 위기를 누가 초래했는데? 여기죠. 경제학적 접근에 이들이 행정의 공공의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 돈벌이, 경제적 이것만 고렸다 이겁니다. 이걸 비판할 겁니다. 정당성 위기. 민주정의라든가 혹은 이런 요소를 무시했다. 즉 어디? 여기는 신공공관련계를 비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적 접근이다. 그래서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제시하다. 이 무어가 얘는 공공가치 창출론의 전략적 삼각 개념. 표현을 뭐 전략적 삼각하면 굉장히 뭐 있어 보입니다만 별거 아니고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에 의한 어떤 지지, 민주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걸 운영적 측면에서 자원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에 대한 부분을 결합해가는 이게 바로 전략적 삼각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한다? 정치인, 선출된 정치인이 바로 공익적 가치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료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민주적이죠. 바로 전략적 삼각형을 제시했고 신공관리론을 계승 노노노노 비판했다고 했죠. 비판. 알겠죠? MP는 비판한 게 정부의 관리자들의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 그렇죠. 정부의 관리자들 이들이 뭐다? 새로운 개념에서 정치와 행정의 새로운 결합을 제시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들어온 것이 바로 공공가치 창출론 무의 이론입니다. 물론 이 공공가치 자체에 대해서 또 비판 이론도 있습니다만 무의 이론의 이러한 계열에서는 바로 이 가치의 창출이라는 점, 특히 행정의 정당성과 민주성 그리고 참여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토대로 해서 행정이 사회에서 큰 역할적 부분을 해나가는 부분을 인정하자는 이론입니다. 특히 이런 정부 소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했던 특히 9.11 테러라든가 혹은 앞에 NPM에 의해서 정부를 너무나 효율적인 논리로 묶어버리려고 했다. 그들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최신적 이론들이죠. 네, 이거 되셨나요? 네. 자, 다음 로우의 정책이요. 이건 뭐 정말 과거에 그냥 단순 두 문자로 외워둘 만한 그런 문제였죠. 네. 자, 라이프 플랭클린의 그래서 제가 로위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나머지 라이프 플랭클린이라든가 알먼드 포웰은 별도로 차이 나는 것만 딱 보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유형, 사실은 유형에 사례들이 들어와서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단순형으로 되죠. 그래서 2번과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까지밖에 못 냈나? 좀 더 냈어도 될 텐데 자, 하지만 우린 주어진 대로 답을 고르면 되는 거죠. 뭐 상징과 추출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됐습니다. 야, 20번 문제도 여러분 기뻐해야 될 문제죠. 남들은 틀리고 고민할 때 만행자극 특강을 들으신 여러분은 기뻐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꼭꼭 나올 테니까 특히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서 축소론이냐 확대론이냐에 대한 거 논것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라고 아주 강조했어요. 특히 축소론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팽창에 대한 것도 용어로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했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론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까지 제시하면서 어렵게 쓴 척 해놨죠. 와그너, 바그너 음악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시 경비 비용 팽창입니다. 인구에서. 자, 그래서 욕구의 부분을 위해서 바로 공공재 증가로 인해서 예산 증가, 경비 팽창. 피코 와이즈만 이게 뭐였다? 종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팽창해서 들어가고 나서 위기상이 끝났다. 다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에서 계속 사적 영역을 좁혀가고 공적 영역을 넓혀버리는 규모 팽창. 그렇죠? 과다 공급에 근거되는 거죠. 피코 와이즈만은 전쟁은 사회적 변화 끝난 다음에도 이전순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게 바로 톱니바퀴 효과입니다. 요게 딱 돌아서 예산 팽창원을 찾고 있다. 1, 2번 전부 만행자 기본소와 또 특강에서 그대로 여러분은 반갑게 맞이하셔야 됩니다. 보몰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의 격차를 통해서 왜? 정부 부문은 뭐다? 자본과 노동 중에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이 민간 부분은 자본 집약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성의 하락, 보몰의 디지스, 보몰의 병이죠. 병. 파킨슨은 관료들의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 예산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한다. 이건 파킨슨 법칙이 아니죠. 파킨슨 법칙에 대한 설명치고는 너무 어이없게 내놨죠. 자, 그래서 정답 요 전국 팽창론에서 바로 이 세 가지 이 외에도 리바이던 가설이라든가 이런 요소까지 다 보라고 했었는데 4번 지문 고르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해커스 여러분, 행작의 다음 2024년 행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작은 이제 확실히 전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문장이 깊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굉장히 내용적 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 아직도 단순 함기라고 두무자 세상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론 강의를 토대로 해서 쉽고 명확하게 딱 정렬을 하시고 이걸 토대로 해서 기출과 나머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정리복습해서 들어가는 것을 제일 강추합니다. 그래서 2024년 기본 강의는 이미 완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셔서 알겠지 이미 나온 기본서 교재가 이 기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죠. 지금까지 미리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토대로 해서 행작을 제대로 행작답게 쉽고 명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 커리는 동영상 강의 올려드렸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전략적 여러분이 수험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또 잘 안되거나 궁금한 점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만행작 혹은 해커스 Q&A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오늘의 시험은 지나간 과거가 되었죠.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경험을 간다면 행작을 제대로 전공에 맞게 정확한 공부를 해두시면은 충분히 합격, 즉 행작 때문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미 이번 해커스 특강에서 입증됐듯이 논외가 아니죠. 나올 만한 것들, 강조하는 것들이 그대로 딱딱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저의 연구 노력과 열광과 여러분의 열공이 결합되면 반드시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해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